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뿌리를 관리하는 기법에 대한 것을 더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수확 때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뿌리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져요. 뿌리 교체기하고 처음에 뿌리 발생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시점과 타이밍을 잘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이런 영양제 처방이 들어가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작물들도 엄청나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뭔가 피곤해지고 이 노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것이 에틸렌가스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은 강한 바람이 세게 때렸을 때, 너무 심하게 흔들렸을 때, 또 그러고서 너무 극고온의 건조가 이어질 때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파리가 뭐 오그라들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비가 많아서 며칠 물에 잠기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 안에서 에틸렌가스가 나오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무에서 과일이 꼭지가 있는데 꼭지에 보면 똑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접합부인데 거기에 탈리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에틸렌가스, 노화 물질이 많아지면서 똑 떨어져 버립니다. 조기 낙과가 되게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에 잔뿌리가 많이 나오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있잖아요. 굵은 뿌리하고 잔뿌리가 있는데 굵은 것은 물하고 질소질만 흡수를 합니다. 성장을 하는 질소질만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 잔뿌리는 이 모양을 만들고 조절해주고 미량 성분, 그래서 품질 다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막상 뽑아보면 굵은 뿌리밖에 없을 때는 얘들은 질소만 흡수를 해서 조직이 연약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품질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능성도 높이면서 맛있는 그런 농산물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바로 여러분께서는 이 잔뿌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다가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양파를 있잖아요. 양파를 물에다 넣어가지고서 뿌리가 크는 것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뭐냐면은 거기다가 양파 물이 오래되면은 약간 썩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유황이 들어가 있는 땅부자 잎질을 몇 개 넣게 되면은 이 유황이 살균을 하면서 뭐냐면은 이 물이 부패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햇빛도 있잖아요. 땅 속이라고 해서 전혀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땅 속으로도 햇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넓은 땅을 밤에 트랙터를 칩니다. 밤에. 그게 트랙터 치는 순간에 빛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잡초가 더 많이 터요. 잡초가. 그래서 아주 껌껌한 밤에 라이트 켜고서 치게 되면 풀이 훨씬 안 나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광물질이 우리가 게르마늄이라든가 맥반석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들어간 상태에서 햇빛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원적 개선이 나오면서 얘들이 작물이 튼튼하게 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가령 황토가 여러 가지로 이제 황토 고구마, 황토 수박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왜 황토를 강조하냐? 실제로 계속 황토인 데는 하도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다 그 철분만 남아가지고서 그게 산화가 되면서 황토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산에 가면 고북에 가면 알타리 그 재배를 황토에다 되게 많이 합니다. 심지어 황토가 아닌 땅에서 알타리를 심어가지고서 출하를 할 때는 황토를 캐 갖고 와가지고서 황토를 묻혀가지고서 출하를 하는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선한 황토 속에는 있잖아요. 황토 속에는 무기물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 무기물질들이 햇빛을 받았을 때 원적 개선을 내가지고서 작물이 튼튼하게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거기는 2년마다 한 번씩 객토를 해요. 황토로 객토를 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은 1년에 알타리를 뭐 4번이고 5번까지 하다 보니까 이 알타리가 모양이 이 예쁜 곡선 모양이 안 나고 쭉 빠지는 이런 모양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작물들이 좋아하는 토양이 있고 토성이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에서는 처음에 파종을 했을 때는 토양에 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발화가 또 균일하게 돼버립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비대가 될 때는 물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 순간에 물이 잘 빠져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완숙이 되면 될수록 물을 줄여가지고서 나중에 킬 때는 물이 좀 적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흙이 보슬보슬 거려야지만이 상처가 없이 수확을 할 수 있어요. 황토 땅에서는 잘 이게 기계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감자는 좀 기름지고서 그런 땅, 하천변에 모래가 섞인 그런 논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모래가 섞여야지만이 봄에 지온이 더 빨리 올라가요. 봄에 생육이 더 빨라져요.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더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는 여러 가지 이론 속에서 여기 지역에 맞게끔 그런 기술들을 골라내가지고서 우리가 응용을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걸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게 보게 되면은 22 농산물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PLS에 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농작물에 대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 직권 등록은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이 주관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만들어냅니다. 1년 만에. 근데 실제로 농약회사는 있잖아요. 이 등록을 있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자체에서 2년이 걸리고 그걸 제출하고 또 검사 받고 하는데 한 4년이 걸려서 한 6년이 걸려버려요. 근데 그 수요가 많은 작물에 대해서는 많이 했는데 뭐 머위라든가 특히 고구마 같은 데도 등록 약재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직권 등록을 해가지고서 약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요새 그 다시 그 책자로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꽤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친환경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걸 그 PLS하고 그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이 PLS라는 것이 등록 약재만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포장해서 약을 뿌렸을 때 방제가나 그것도 조사를 하지만은 그것을 뿌리는 방법과 뿌리는 횟수 그걸 따라 가지고서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잔류되는 농약이 양을 검출해 가지고서 그 조건을 식약청에다 보내 가지고서 식약청에서 그 상태에서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있다 없다 그걸 다시 판별해 가지고 나와서 거기 합격된 것을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록이 된 것은 인체에 대해서 농약 섭취량은 아주 미비하지만은 일단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검사를 안 한 것은 독성에 대한 것이 어떻게 미칠지 모르니까 그건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PLS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농약을 사용하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교육이 등록됐다 안 됐다 그것만 따지고 그러는데 그걸 더 뛰어넘어 가지고서 작물별로 생육 시기별로 적합하게 거기에 잘 듣는 약재 또 그러고서 정확한 약재를 예방제와 치료제를 겸비해 가지고서 그걸 제시를 하는 것이 매뉴얼 만든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친환경 하는 데서는 친환경 방제제, 친환경으로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 있고 또 살비제 있고 여러 가지 생장 조절제가 또 조정제는 좀 친환경처럼 안 맞죠. 그런 약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약효가 검증이 되고 또 그러면서 약값도 무난하고 방제효과 좋은 것을 골라내서 시기별로 예방제와 치료제를 겸비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균제로 볼 때는 곰팡이하고 세균이 있어요. 또 바이러스 3가지가 되는데 바이러스 경감제는 또 따로 빼놓고 곰팡이하고 세균이 거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방지할 때는 우리가 그 쿠퍼 쪽에 코사이드라고 그러는 그 성분이 우리가 동제입니다. 동. 이 파란색이 동인데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약으로 볼 때는 리더밀 동수화제, 옥시동수화제, 코사이드 동수화제처럼 그런 게 있어요. 걔들은 곰팡이하고 세균을 동시에 잡는 그 특성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뿌리게 됐을 때 주로 예방적으로 뿌리게 되면은 이런 곰팡이 세균, 뭐 시들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 해충에 대해서 노린재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 과일이나 이런 데서 또 노린재 때문에 피해가 많아지는데 노린재가 잘 안 잡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데 최근에는 먹노린재에 의해서 얘들이 벼 이삭을 전부 다 쪼아서 즙을 빨다 보니까 반전미가 다 생겨가지고서 품질이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노린재를 잡을 때는 친환경 약재의 경우에 방제가가 일반 농약보다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한 시점을 타이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얘들을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약재를 뿌리게 되면 있잖아요. 노린재가 물속으로 폭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약 다 뿌리면 그 다음에 또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뿌린다 그러면은 다 날아갔다가 다시 또 와버려요. 언제 얘들이 움직이지 못하느냐? 바로 새벽 시간에는 못 움직여요. 노린재가. 이슬에 젖어 있을 때는 온도가 낮은 시간대는 노린재가 못 움직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깨밭이 됐던 녹두밭이 됐던 이 노린재를 살포할 때는 새벽에 노린재가 잘 듣는 약재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서 해야 되고요. 그 중에 우리가 그 하나로 충싹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로 충싹. 그게 노린재에 대해서는 제일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약재고요. 그러면서 나방까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충에 대해서 잘 듣는 약재로 그게 추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약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약재로까지 친환경 약재가 발전을 했느냐? 하나의 약재 가지고서 살균을 다 하고 살충을 다 하고 바이러스를 다 잡고 벌레를 다 잡고 이런 쪽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의 약재가. 또 그러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모드싹이라든가 그런 약재의 경우에 실제로 이런 그거 하나만 썼을 때 재배를 하면서 다른 약재를 안 써도 된다고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약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양분이 흡수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작물들을 보고서 이 작물이 어떤 생육 단계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걸 보니까 이렇게 구부러지고 엽색에 그 신엽이 여기서 요 부분이 신엽이 황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엽채류 같은 거 심어보게 되면은 온도가 낮은 시점에 또 과수의 경우에 온도가 낮은 5월 달에 새로 나온 이파리 쪽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이나 작물이나 꼭 이 뭐냐면은 철분이 이동을 해서 신엽적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온도가 낮게 되면은 철분이 이동을 못 해요.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황화된 상태로 노랗게 있게 되면은 거기서 날짜를 많이 까먹고 생육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철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연면살포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증상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추苗기를 때 온도가 좀 낮은 시점에서는 그 이파리가 노래가지고서 속잎이 피어나지 못하는 게 전부 철분 결핍입니다. 그때는 온도를 약간 높이고서 철분 영양제를 주면은 그럼 금방 없어지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영양분이 갖고 있는 기능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잘 알아야지만이 증상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보완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복합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시기별로 요 시점에는 요 영양제가 제일 낫다. 그것이 작물별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육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거고 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또 이게 그동안 생육에 필요한 12대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 미량 성분도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황이 있잖아요. 이 밑에 미량 성분으로 취급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황이 이 다량 성분으로 올라갔어요. 한 3년 전에 올라갔어요. 그만큼 그동안 필요했던 황을 못 주다 보니까 작물이 나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농법이라고 있어요. 바닷물이 97% 물이고 3%가 우리가 무기염료인데 그중에
바로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그러고서 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도하고 맛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마그네슘하고 이 유황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안의 해제 반도 가면은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간 반도인데 바람이 되게 세고 맨날 있잖아요. 바닷물이 증발돼 가지고서 얘들이 그 바닷물이 그 육지 쪽으로 반도 쪽으로 해서 양파밭에 매일매일 연면 살포를 해줍니다. 거기서는 식사가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쟁반 오봉에다가 있잖아요. 사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양파가 나옵니다. 칼하고. 양파를 썰어서 먹는데 단맛이 그렇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게 바닷물 농법이에요. 당도를 높이고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미량 성분 중에서 우리가 마그네슘하고 우리가 유황하고 또 하나 당도를 높일 때는 삼총사라고 그러는데 마그네슘하고 유황하고 하나가 가리입니다. 가리. 성숙비료라고 그래요. 가리. 가리가 들어가면은 맛이 기차게 좋아집니다. 특히 고구마를 심었을 때 고구마 전용복비를 보면은 가리 성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황작물이라고 그래서 막 가뭄이 들고 막 다른 게 안 될 때 그때 심어도 되는 게 고구마인데 그만큼 세력이 강해요. 뿌리만 뻗으면 강한데 걔들이 특성이 있잖아요. 6월 말 정도에 그 삽식을 해서 옆으로 쭉 뻗으면은 여기서 뿌리가 잘 나게 돼 있어요. 내려간 뿌리가 있잖아요. 6월 말 정도에 고구마의 색깔을 띠면서 약간 비대되는 그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그 순간에 가리가 흡수가 돼야 돼요. 가리가 흡수가 안 되면은 고구마 모양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전용곡비는 그래서 가리 성분을 더 보강을 시킨 것입니다. 또 뭐냐면은 햇빛을 봐서 탄수화물, 녹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그네슘, 고토를 더 넣고 뿌리가 더 잘 나오게 할 때는 붕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붕소를 더 넣은 것이 전용복합비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량 성분과 미량 성분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두싹에 대한 건데요. 모두싹이 하나의 그 약재가 친환경 유기 그 목록으로 등록된 약재입니다. 지금 이 많은 작물에 다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벼농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설 채소까지 14개 작물에 21개의 병해 중에 동시 등록을 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탄저병, 근데 목화 짓는물도 돼 있고, 또 전박이 용해도 돼 있고, 총체벌레도 돼 있고, 또 뭐 검은 흑성병에다가, 문고병에다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등록된 약재입니다. 작년도.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또 많은 약재에 대한 게 지금 실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바로 상반기에 다 결론이 다 날 것입니다. 덩굴 쪼김병에 대한 것부터. 그래서 아주 친환경으로 아주 유용한 그런 그 모두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싹의 경우에 정식전에 땅에 넣을 때는 우리가 땅부자 입재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묘기 때 침지할 때는 이렇게 침지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생육할 때 쓰는데 주로 이렇게 착과가 돼가지고서 비대를 할 때, 아니면 이 엽채류는 엽수가 늘어날 때, 이럴 때 주게 되면은 우리가 생육 촉진 효과 되게 상당히 좋습니다. 얘들은 들어가면은 유황 자체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품질을 높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 이동을 해서 열매로 가는 게 아니고 얘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을 끌고서 이동을 하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열매의 품질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의 경우, 또 파종 쪽파 이런 양파의 경우에서도 뿌리에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동을 제일 못하는 게 칼슘 쪽이 이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 끝에가 물러지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녹균병하고 제피곰팡이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동이 칼슘이 잘 되다 보니까 끝에까지 단단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품질이 좋아져요. 물러지는 게 없어요. 병이 없어요. 아주 싱싱합니다. 그 대신 너무 높은 그 위치로 올라가게 하지 말고 중간 정도의 조직을 치밀하게 만드는 규산 쪽을 살포를 하게 되면은 뿌리하고 지상부 끝하고 적정 높이를 유지를 시키는 것이 친환경 농법입니다. 면역력이 최고가 돼요. 영양분을 만드는 이파리 연면적하고 그것이 최적의 조건을 만들게 되면은 병이 엉고 벌레도 엉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이 모두싹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다 합니다. 그게 이런 노지작물 약재 방제할 때, 또 이런 수도 육묘상에서도 이게 지금 키다리병입니다. 요 위에
기다리뼈입니다. 요게 나중에 그 묘상에서는 별로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봄밭에 가면 삐쭉삐쭉 다 솟는 게 다 이때 다시 한번 그 전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싹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싹이 출하가 되고 녹화가 돼서 조금 올라왔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가 육묘상에서 한 2번이나 3번 정도 조루로 또 분무기로 뿌리게 되면은 이런 곰팡이, 2차적으로 생기는 이런 곰팡이에 대한 걸 깨끗이 잡으면서 묘가 아주 빳빳하면서 뿌리 상태도 되게 좋아집니다.